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의 사촌 형에게는 병이 있었다. 자세하게 어떤 병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병으로 인해 외형이 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된다. 처음에는 형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형의 노력에도 병은 더 악화되기만 했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세상은 형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했다. 상처를 받은 형은 결국 몇 년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가끔 걱정이 된 내가 형을 찾아갔을 때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 일쑤였다. 모두가 지쳐갈 때쯤 가장 지친 형은 그만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오늘은 형의 장례식 날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나는 장례식장 앞에서 흰 나비를 보았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다. 장례식장에서 흰 나비가 나타나면 그건 고인이 된 사람이 잠깐 자신을 위해 슬퍼해주는 사람들을 보러 나비의 몸을 빌려 이승을 찾아온다던 이야기였다. 나비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뻗자 나비는 내 손에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날아갔다. 나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나는 형의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다. 그때 나비가 날아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이 나비를 쳐다봤는데 나비는 사촌 형의 어머니 앞에 앉았다. 그때 형의 어머니는 손을 뻗어 그 나비를 뭉개버렸다.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난 지금도 그때 본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해석. 사촌 형의 어머니가 나비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너무 지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차가움과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감정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오늘도 역시 나는 죽을 뻔했다. 오늘만 해도 도대체 몇 번째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내가 마음을 졸이지 않고 산 때가 언제였지? 아니, 애초에 나한테 그런 날들이 존재하기나 했던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것이 달라붙은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엄마는 겁에 질린 내 표정과 다친 나의 모습을 보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나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다. 도착한 곳은 큰 점집이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무당이 있었다. 무당은 나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사람에게는 수호신이 하나씩 존재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수호신이 없어 모든 악한 존재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적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고 다른 해결 방법 같은 건 없다고 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두렵고 걱정스러운 나와는 달리 엄마는 오히려 무당의 말을 듣고 개운해진 표정이었다. 엄마는 나를 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다음 날 엄마는 나를 친척집에 맡기고는 자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엄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는 너무 단호한 얼굴로 말했고 난 그 얼굴을 보자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엄마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난 어른이 되었고 아직도 나는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해석. 엄마가 문제를 해결하고 온다는 말은 스스로 목숨을 희생해서 주인공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인공은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른이 된 지금도 엄마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엄마는 언제나 주인공의 곁에서 뒤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매년 있는 동창회 날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동창회 장소에 도착해 있었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벌써 다들 모여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작년까지는 꽤나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이번 해는 뭔가 다들 설레고 들뜬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다. 남은 자리에 앉은 나는 한기를 느꼈다. 아무래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모양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얘들아, 여기 너무 춥지 않아?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다. 계속 떠들어댈 뿐이었다. 하긴 저 아이들은 예전부터 흥분하면 아무 소리도 못 듣곤 했다. 주위가 조용하자 이상함을 느낀 나는 아이들을 쳐다봤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일제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지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아이들은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했다. 10, 9, 8, 7, 6, 5, 4, 3, 2, 1. 아이들은 그제서야 깔깔거리며 입을 열고 시끌시끌 떠들기 시작했다. 야, 드디어 이날이 오는구나.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네. 그 자식 죽어서도 하여튼 귀찮아.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나는 그제서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깨닫게 되었다. 해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인공은 15년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아이들의 괴롭힘 끝에 이미 사망해 귀신이 된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괴롭혀 사망하게 한 반 친구들은 아이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고 실제로 사고사로 판명이 났지만 혹여 누군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말하거나 자신들이 한 범죄를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마음을 졸이며 주기적으로 모여 서로를 감시했고 어서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오늘은 아빠의 장례식 날이다. 나는 바로 어제 번개가 치던 그날 밤 분명 난 범인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범인은 바로 아빠였다. 아니, 어쩌면 아빠의 도플갱어일지도 모른다.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난 똑똑히 보았다. 아빠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빠를 해치는 장면을 말이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선물을 줬으니까 절대 반복해서는 안 돼. 절대. 나는 영문도 모를 소리를 하는 미친 사람을 보고 덜덜 떨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없어진 후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빠가 없어져서 슬프다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다. 아빠는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빠는 매일 나를 때렸고 엄마는 집을 나갔다. 나를 두고 간 두 사람이 떠나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흘렀다. 시간은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흘렀다.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았던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어느새 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다. 드디어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고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누가 인생에서 시련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준다고 했는가. 나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술이 없이는. 나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는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누군가와 쏙 빼닮아 버린 모습이었다. 아내는 결국 집을 나갔다. 그리고 혼자 남은 아들은 결국 아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어떤 글이 보였다. 나는 그 글을 보자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그 후 목표가 생겼다. 드디어 내 잃어버린 인생에도 목표가 생겼다. 나는 고장난 듯 삐걱거리는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직 개발 중인 단계라 가셔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몸이 분해돼 버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 드디어 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 숙제를 마치고 장렬히 전사할 것이다. 해석, 주인공이 어렸을 때 목격한 범인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미래의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 아버지를 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고 과거로 돌아가 악의 근원인 아버지를 없애버립니다. 과연 이 시간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공의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주인공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까요? 똑바로 말해.
형사는 책상을 내려쳤다. 왜 여자를 죽이고 거기에 보란듯이 전시했지? 형사는 그에게 윽박질렀다. 하지만 그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다 그녀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형사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남자는 말을 이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녀의 얼굴도, 그녀의 춤도, 그녀가 발레를 하며 짓는 사랑스러운 표정도 모두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발레를 사랑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보다, 어쩌면 자신보다도요. 저는 그런 빛나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매일 그녀를 바라봐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를 거부해도,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녀는 작은 새처럼 저에게 도망쳤어요. 저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랬기 때문에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발레를 하지 못하게 됐고 절망 속에 살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은 그녀는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았어요. 빛이 서서히 희미해져 갈 때쯤에 그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녀는 저에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자신을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레를 하게 해달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환하게 웃고 있을 거예요. 해석. 남자는 그녀의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어떤 노력을 해도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녀가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잃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그녀만 바라보는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끔찍한 짓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고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자신의 곁에 있길 바라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켰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벌인 일이고 모든 일이 그녀가 원한 것이라고 했지만 남자는 그녀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녀가 이 모든 일을 원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 일을 말하자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나보다 약한 존재들을 괴롭히는 걸 즐겼다. 그래서 난 그 일을 했고 몇몇은 끝까지 견디지 못했다. 난 그것들을 처리해야만 했고 인적이 드물고 언덕 위에 있는 나무 밑에 묻어주었다. 아주 많이, 아주 자주 난 그 언덕에 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천둥이 치는 날이었다. 난 여느 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내 팔이 부러져 있었다. 나는 그저 침대에서 굴러떨어졌거니 생각했다. 부러진 팔로는 무엇 하나 하기가 힘들어서 바람도 쐴 겸 나는 언덕 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런데 나무에 큰 가지가 떨어져 있었다. 마치 나처럼 팔이 부러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기분이 나빠져 괜스레 나무를 걷어찼다. 그런데 나는 그 순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내 복부에서 누가 걷어찬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나는 다시 한번 차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는 확신했다. 나무가 느끼는 고통을 내가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내 온 신경을 나무에 집중해야만 했다. 누군가 나무에 가까이 온다던가 천둥번개가 치는 날이면 나는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그런 고슴도치같이 날이 선 나의 모습에 모두가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를 찾아오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언덕을 올라 나를 찾아왔고 매일 나에게 말을 붙였다. 그 남자의 꾸준함에 내 날카로운 가시도 무뎌졌다. 나는 결국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나는 이제 내 나무와 나의 비밀을 밝히고 같이 돌볼 사람이 생겼다. 남자는 나의 믿기 힘든 말을 믿어주었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했다.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결혼 후 뜨겁게 느껴지던 그의 사랑은 곧 식어버린 양은 냄비 같은 사랑이 되어버렸다. 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나는 어릴 때의 감정을 다시 느꼈다. 잊고 지내던 그 감정을. 가슴속에서 균열이 느껴지고 머리에서는 스파크가 튀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여자를 찾아갔고 그 나무 밑에 묻어주었다. 남편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을 꿰뚫는 통증이 느껴졌다. 눈앞이 점점 흐려진다.
해석.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살인의 충동을 느꼈고 힘이 모자라던 주인공은 약한 동물들에게 풀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의 분노와 슬픔이 그들을 덮고 있는 나무로 전해진 것인지 주인공은 나무와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주인공은 나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으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살해하고 언덕 위의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